우리 방금 전까지 정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이제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1에서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본 기억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자, 사회 1에서 했을 텐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라고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한대요. 자,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도 강제로. 국가가 그럴 만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규범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막 뜨네요. 사회생활을 규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당위적 관념. 그래서 법도 있고 우리 생각하는 법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고 도덕도 있고 중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는 또 뭐가 있었어? 그치? 관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규범 중에 법이 이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다고 했어. 그리고 또 플러스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법의 정의?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막 이런 거 끙끙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한번 중학교 때 배운 거 돌이켜 볼 겸 선생님이 질문 하나 했습니다. 요거는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자, 법이랑 법이 아닌 다른 사회 규범들, 관습, 도덕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법만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뽑았다면 거기다가 쓰고요. 뽑지 않고 부득이하게 옆에 띄워놨다면 거기다가도 한번 이렇게 타자로 한번 쳐봅시다. 과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쓰면 되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열심히 생각해봐요.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거 시간 끝나고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일시 정지 해놓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거 잘 쓰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거 다 수행평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거 잊지 말기. 자, 법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 간단하게 봤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쓰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법의 이념은 중요해요. 법의 이념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지금 3번째 강조하는 중입니다. 법의 이념 중요합니다. 법의 이념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의가 설명된 게 굉장히 길죠. 자, 두 번째, 법의 이념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용어 어려워. 합목적성이 뭐야? 자, 두 번째 거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여기?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법적 안정성. 뭔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느낌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할 건데, 법의 이념엔 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자, 지금 얘기해봐요. 3가지. 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자, 다시 얘기해봐요. 자, 가능한, 보지 말고, 가능한, 얘기해봐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건데 정의라는 게 나와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언제 쓰죠? 정의롭다, 정의로운 사회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쵸?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여러 곳에 쓰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의가 뭔지 뭔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뭔가 좋은 뜻, 옳다 이런 거에 쓰이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정의의 일반적 의미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 같이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야지 기억에 남아. 자, 읽기 준비 시작. 그치? 다 읽었죠? 선생님 믿는다. 여러분 읽었다고 믿는다.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아주 제일 궁극적인,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으니까 공정하다. 그쵸?
굉장히 평등하고 또 공정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등하고 공정하다.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정의예요. 자, 그리고 수능 특강에 봅시다. 정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죠? 평등이다. 자, 이 정의를 보고 정의는 좀 평등, 공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미루어 짐작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자, 누구죠?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이제 철학자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란 평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눴어. 너무 천재야. 너무 천재여가지고 막 자기가 막 정의를 해요. 용어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모든 사람을 같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는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같게 대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나이 이상을 넘으면 그 사람이 뭐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이 뭐 지능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모두 선거권을 주죠. 그리고 모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3표를 주거나 5표를 주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1표씩만을 주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치, 평균적 정의라고 한다. 우리 평균 생각해 봅시다. 평균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게 대접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배분적 정의로 넘어가 볼까요? 배분적 정의, 뭔가 나눠주는 것 같아. 뭔가 배분, 분배, 나눠주는 것 같아. 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맞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접하는 것.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차이를 고려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이거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나오면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라고 보면 돼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또 밑에 뭐라고 나오죠?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한다. 그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하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체육 실기에서 여자랑 남자의 오래 달리기, 그다음에 뭐 빨리 달리기, 이런 단거리 달리기 만점 기준이 다르죠. 그쵸? 왜 다르죠? 여자랑 남자는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타고난 선천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수능 시험을 1.2배였나 1.5배였나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더 시간이 더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나게 또는 후천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줘야지 공정하고 평등하고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누진세 제도. 누진세 제도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 볼 때 노약자 우대요금. 요것도 네, 배분적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옛날이긴 한데 대학교 다닐 때 영화관 알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말이 꼬이네. 영화관 알바를 했는데 항상 오시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는 우리가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선생님이 영화를 볼 때는 돈을 8,000원, 9,000원 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시니어 요금으로 해가지고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짜 5,000원? 5,000원 정도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싸게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노약자, 이런 노인을 왜 우대할까요? 왜 우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노인들은 이제 돈도 많이 얻는 편이고 이제 거동도 힘들고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때요? 많이 힘들죠.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들지만 그거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편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약자로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이 배분적 정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상대적인 평등이다. 또는 실질적인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서는 절대적이었는데 상대적, 여기서는 형식적이었는데 실질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꾸가 됩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약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도, 정의가 제도에서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일파 재산환수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일 행위로 이제 재산을 얻은 것을 이제 나라에서 뺏어서 국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 법. 그쵸?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역사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면 그 본인과 유가족에게 나라가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법률이 이제 정의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 이해 갔나요? 좋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가 있네요. 한번 우리가 이건 답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만들어 왔어요. 자, 정의란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생각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적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나왔던 건 장애랑 관련된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나이랑 관련된 거였죠.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거 외에 새로운 걸 또 생각해서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채점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왜 그 사람들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해야 될까요? 혹은 왜 현재 이런 사람들이 다르게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더 대접해주는 걸 가지고 어쩌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은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이 이제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계단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체장애인이라면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을 편의를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나이를 먹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진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이란 합치한다. 목적에 어떠한 목적에 합치한다라는 건데요.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목적성의 의미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네,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합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미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 왕정이 당장 갓 폐지된 시민혁명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뭐 했어? 돈 내라, 뭐 때 되면 뭐 곡식 바쳐라, 왕을 위해서 일해라 엄청 시키는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권력, 무지막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방임주의 국가, 작은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꺼져, 너 꺼져,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게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원하는 것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 뭐 저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뭐 저기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상관 안 해. 난 작은 정부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죠. 자유방해의 문제로 빈부격차나 뭐 노사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돼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챙겨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오늘날의 사회, 옛날에서 변한 오늘날의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자, 그래서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그 목적과 가치는 어때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전에는 개인주의를 이제 추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뭔가 조금 더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복지를 추구하는 거였다면 법 역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도 차근차근 한번 이걸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자, 특징. 그래서 어찌되었건 민중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민중의 행복이 과거에는 뭐였나요? 그쵸?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중의 행복이었어. 오늘날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가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일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민중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목적성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법적 안정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